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한 해 7번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7번째로 기시다 일본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 협의체가 100% 복원됐다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한일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오비이락입니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후임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 장관의 정계 진출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 오늘 부처 공식 일정을 내세워 대구를 방문한 것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영남권 신당 추진 움직임 등과 맞물려 정치적 해석을 불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봉합입니다. 혁신안을 두고 갈등 조짐을 보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오전 40분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박정하 당 수석 대변인은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했지만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불만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서울시 김포구입니다. 국민의힘이 2025년부터 경기도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메가 서울 논의를 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났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재용 구형입니다. 삼성그룹 부당합병, 회계 부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로써 재판은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가 된 건데 1심 선고는 해를 넘겨 내년에 내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올해 총리님과 벌써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양국의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한일 관계의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自国に出国に際して日韓の緊密な協力が行われたということ、これは大変心強い動きであったと思っています。GM 수석 부회장은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양자회담에 또 기업인 관련 일정까지 정말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첫날 이 동포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서 주요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비즈니스 포럼인 에이펙 CEO 서밋에서 기조 연설 등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둘째 날인 오늘은요, 참가국 정상들이 함께하는 에이펙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등을 주제로 한 정상들과 자리에서 이같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무탄소 에너지에 원전과 수소를 포함하자는 무탄소 연합을 제안했습니다. 에이펙과 관련해서 이 정상 만찬 등 여러 일정들이 늦은 저녁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 에이펙 일정 사이사이에 양자 정상회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에이펙을 개최하는 페루 대통령과 가장 먼저 회담을 가졌고요. 양국은 방산과 이 광물 등의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한일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 이 두 정상의 만남 올해만 벌써 7번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회담한 이후에 2달 만이고요. 올해 들어서만 7번째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올해 3월에 정부가 이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가 해빙 모드에 접어들었고요. 이른바 셔틀 외교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3월 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이 2달에 한 번꼴로 만나면서 자주 만나자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킨 셈입니다. 정부가 한일중 회의를 연말 내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양자회의가 한 번 더 성사될 걸로 보이고요.
1년 동안 한일 정상회담이 8번이나 열린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오늘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만나자마자 가볍게 포옹하며 친근감을 드러냈는데요. 두 정상은 올 들어 안보와 경제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협력이 더욱 긴밀해졌다고 평가를 했고요. 약 35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이 외교와 안보, 경제뿐 아니라 과학기술, 미래세대 등의 교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난 3월 방일시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이 됐습니다. 自国民、出国に際して日韓の緊密な協力が行われたということ、これは大変心強い動きであったと思っています。 그런데요, 오늘 회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기시다 총리가 사과부터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 회담 시간에 지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기시다 총리는요,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18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지각을 하게 된 건 교통 정체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한일 회담에 앞서서 이제 자신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서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만났습니다. 회담이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이 한일 회담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차에 탑승을 했는데 길이 막혀서 한 20분 정도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동 때문에 차량 통행이 금지되면서 정체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기시다 총리는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려서 경호원들과 함께 회담 장소까지 7분가량을 빠른 걸음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이 회담의 늦은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사과의 말부터 건넸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I'm sorry, I'm late. 한일 정상 올해만 7차례 만나면서 저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참 친분이 깊어진 것 같다, 이런 느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펙에서의 한일 정상 만남, 또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두 정상은 현지 시각으로 17일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열리는 이 기술 협력 관련 회의에도 함께 참석을 하는데요.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주제로 첨단 기술을 둘러싼 양국 대처에 대해 강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정상뿐이 아니고요. 한국, 미국, 일본 이 세 나라 역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밀착 행보를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 2차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를 따로 만났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지난 8월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이죠. 비록 사진 촬영을 겸한 짧은 만남이었긴 합니다만 일정이 빽빽한 다자회의 특성상 이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행보로 보이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이 아직 별도로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에이펙 기간 동안에 정상 만찬 같은 일정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 성사 가능성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정상. 결국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따 짧은 만남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에이펙 정상회의의 첫 세션이 시작되기 전 그 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이 먼저 악수를 건넸고 이 시 주석도 웃음으로 화답을 하면서 약 3분가량 대화가 이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다는 내용으로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라고 했고, 먼저 이제 시 주석에게 덕담을 건네니 시 주석은 좋은 성과를 확신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한중이 서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한덕수 총리를 잘 맞아주고 환대해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 주석은 한 총리와 멋진 회담을 했다라고 화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의 짧은 대화가 단독 회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일단은 한중 양측 모두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보이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출국 전까지 일정이 하루 남아 있는데 이 한중 정상회담은 논의 중이라며 그러나 양국 정상 일정이 지금 빽빽한 관계로 실제로 이루어질지 장담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번 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정상은 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 문제와 한중 FTA 2차 협상 가속화 등을 논의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에이펙 일정 둘째 날이 이렇게 이제 외교 행보에 집중이 됐다면요. 앞선 첫날은 경제 행보들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저희도 잠시 전해드렸었는데 애플의 팀 쿡 CEO가 윤 대통령한테 먼저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접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팀 쿡 CEO는 어제 윤 대통령이 기조연설했던 이 CEO 서밋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윤 대통령과 별도 만남을 가져서 눈길을 끌었죠. 이 CEO 서밋이 글로벌 재계 리더 등 1,200명이 참석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팀 쿡 CEO가 여기에 참석해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면 좀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이렇게 따로 자리가 마련된 이유가 궁금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팀 쿡 CEO 측에서 윤 대통령과 개별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먼저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고 윤 대통령이 수락을 하면서 깜짝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팀쿡 CEO의 적극적인 친한 메시지는요, 이 30분간 진행된 비공개 접견에서 나눈 대화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실에 따르면 팀쿡 CEO는 자신의 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 용사였다면서 우리나라와의 그 인연을 깜짝 공개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한국 기업과 1,000억 달러 이상 거래를 했고 협력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팀쿡 CEO의 만남 모습과 이 접견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소개한 최상모 경제수석 브리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저도 만나야 돼서 기쁩니다.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팀쿡 대표는 한국은 본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부친이 한국전에 참전하신 참전 용사이시고 한국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협력업체와 한국 정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애플이 현재의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협력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팀쿡 CEO에게 부친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헌신한 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고 하고요. 우리 기업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 아이폰 부품의 30%를 공급하는 한국 기업과 이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에이펙 CEO 서밋 행사에서도 윤 대통령 이 주요 미국 기업인들하고 사전에 면담을 또 갖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에이펙 CEO 서밋에서는 이 GM과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인들과 만나 세일즈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이 아민 GM 수석 부회장은 이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에 호평을 보내면서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한국에 투자한 이들 기업에 감사를 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올해에만 벌써 7번째 만났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까지 많은 줄은 미처 몰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해 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자간 외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가 만나냐 안 만나냐를 두고 굉장히 설왕설래했던 기억들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올 초에 있었던 한일 관계 복원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 또 한국과 미국, 한미일 전체에 대한 안보와 경제에 관한 굳건한 협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주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한미일이 너무 굳건해지면 중국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서 또 다른 외교적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보듯이 오히려 한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막 추진될 정도로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도 같이 끌어내는 이 나름대로의 형평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어도 윤석열 정부 외교가 본질과 기본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뭐 이제 일본과의 외교가 복원이 됐으니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겠죠. 그리고 쇼트트랙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자주 만나야죠. 뭐 약속한 대로 이행한다고 보는데 좀 아쉬운 측면들은 그렇습니다. 많이 만나는 만큼 가져온 게 많아야 되는데 만나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일본과의 어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저는 이 근간은 윤석열 대통령도 뭐 좀 수고한 바가 있지만
그 밑바닥에 희생했던 것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따르자면 그 한을 지금 눌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일본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있고 독도 우리 땅 참배는 아닙니다. 아니 신사 공무를 겁니다. 보내서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전문 국가로서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부분도 아직까지는 일본은 본인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 역사인식은 여전히 제자리다라는 점에서는 좀 경제 측면과 다르게 좀 그런 암울한 측면이 아직 남아있다. 좀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사이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윤심 공방이 있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앞세워서 압박을 하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제 대통령을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맞받으면서 당 지도부하고 혁신위 사이에 갈등 기류 이게 비쳤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만나서 봉합을 시도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입니다. 이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만났습니다. 이 연일 혁신위를 향해서 경고성 비판 메시지를 낸던 김 대표가 먼저 제안한 자리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지도부가 혁신안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또 이게 이제 강대강 충돌로 비춰지는 상황을 정리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기자들과 만난 인 위원장은요. 당과 불필요한 오해가 많았다면서 소통하면서 풀어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모습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의사인데 스스로 메스를 대서 안 좋은 걸 드러내는 일인데 굉장히 힘들어하죠. 의견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통으로 풀어가면서 당하고도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오늘 또 불필요한 오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소통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힘드시죠? 아유, 뭐 살아있습니다. 아주 대단하셔. 말들이 자꾸 돌아가고 와전이 이상하게 자꾸 이제 그 코피가 되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회동 목적이 의견 조율 그리고 봉합인 건 분명해 보였는데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 부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약 40여 분간 만난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이 혁신위원회 출범 취지와 활동에 대한 신뢰를 확인했다고 박정하 당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박 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뒤에 김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과거와는 달리 성공적인 혁신 모델을 만들어주고 활동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렸고 이 앞으로도 혁신위에 가감 없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계속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인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과 우리 정치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 당에게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이 혁신적으로 계속 건의드리겠다고 했다고 전했는데 이 목소리 듣고 오시죠. 그간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그 취지와 활동 상황에 대해서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김기현 대표께서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주고 활동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고 앞으로도 향후도 혁신위에 가감없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계속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님께서는 한 단계 발전을 위해 당의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계속 건의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 측을 대표한 이 혁신위 대변인은요, 두 사람이 신뢰를 확인했다 이렇게 강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 위원장은요, 김 대표한테 일부 혁신위원들의 불만 의견을 또 전달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이 전한 분위기인데요. 면담에선 혁신위 활동에 대한 김 대표의 격려 그리고 인 위원장의 혁신위 운영 방침 등 이 원론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면서도 인 위원장이 혁신위 안건이 최고위에서 관철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혁신위의 불만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혁신위의 의결 안건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당에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 있었다고도 말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정하 대변인께서 큰 틀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100% 맞는 얘기들이고 다만 이제 저희 인요한 위원장께서는 조금 혁신위원들 중에서 일부 조금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말씀도 전달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에서 의결한 안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신속하게 당에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뉘앙스의 말씀에 전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당 대표하고 혁신위원장이 이제 더 이상 갈등이 확산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부분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신은 남아있다. 이런 시각이 또 적지 않습니다. 당장 인 위원장이 최근 이른바 윤심을 공개한 것을 둘러싸고서 논란 여전합니다. 그렇죠. 뭐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인영 혁신위원장이 사실상 용산과 교감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니까 김 대표가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면서 갈등 기류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건데요. 먼저 관련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에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혁신위원회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발전적 대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존중하고 다만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대통령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인 위원장의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를 부정하거나 또 반박하지 않아서 더욱 눈길을 끌었었죠. 하지만 이제 당 지도부가 저렇게 불만을 계속 표출하는 그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을까요? 결국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인 위원장 발언을 부인하는 쪽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혁신안에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 이런 시각에 대해 그런 것 없었다.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혁신의 방향에 공감을 하고 말고도 없고 당무일 뿐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 위원장 발언이 야권 등에 의해서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까지 이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이를 이제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요, 이제 당주류 용퇴론이라든지 또 인 위원장이 언급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호 이런 민감한 사안은 화제에 오르지 않았다. 이게 양측의 또 공식 설명이었습니다. 네, 박정하 당 수석 대변인은 다양한 주제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지만 이 두 사람 갈등설이 불거진 계기가 된 인 위원장의 희생 요구나 이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윤 대통령의 신호를 받았다고 한 발언 관련 내용은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양측의 입장이 여러 기회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오늘 이를 거론할 필요가 없었을 뿐 인 위원장이 희생 요구를 거둬들인 것도 이 지도부가 이를 수용하거나 거부한 것도 아니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회동에서 인 위원장이 혁신위가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또 신속하게 당에서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지금 혁신위 측이 밝혔죠. 실제로 그간 혁신위 의결 안건 가운데서 이제 이른바 대사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징계 징계 철회겠죠. 그 문제만 지금 당에서 의결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등의 씨앗이 됐던 이 당 지도부 그리고 친윤 핵심 의원들의 희생은 물론이고 어제 혁신위가 당에 공식 보고했던 내년 총선 비례대표 당선권에 45세 미만의 청년을 50% 할당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3호 혁신안 역시 최고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도부는 혁신위 제안이 법률 제정과 의원 총회를 거쳐야 하는 그런 사안도 있다면서 특히 청년 비중 확대 안건의 경우에 곧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길 거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혁신위에서 혁신한 건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나 그런 사항이 혁신위에서 계속 주시는 의견들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하고 있고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갈 생각이고요. 다만 절차와 논의 기구를 거쳐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혁신위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 최고위가 어제 이른바 청년 할당안 이거를 이제 의결을 안 하니까 일부 기사에서는 결국 당이 이거를 거부한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도부는 그건 아니고 공천위를 비롯해서 당에서 그걸 다룰 기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로 논의를 넘겼고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혁신이 오늘 오후에 4차 혁신안 논의 이어갑니다. 네, 혁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혁신위는 오늘 회의에서 성범죄, 음주운전, 자녀 취업, 입시 비리 등 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하는 그런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 공천 룰에 혁신위가 손을 대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만큼 이 공천 그 신청자의 도덕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일부 혁신위원들은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출마 자제를 권고하거나 이들을 전략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으로도 알려져서 이런 것들이 혁신안에 포함될지도 주목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어제 아주 중요한 법안을 또 발의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인데요. 총선용 빌공짜 공약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일부의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속도전을 벌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됩니다. 네, 메가시티 구상을 띄운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이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를 한 건데요. 김포와 함께 서울 편입이 거론되어 온 구리 등 다른 인접 도시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 속도전을 택했습니다. 관련해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위원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포만 일단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특별법을 저희들 발의하기로 오늘 결정을 내리고요.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편입, 통합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네, 특별법에는 당장 내후년 1월부터 서울시 산하에 김포구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여기에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치도 포함이 됐습니다.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됐던 이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서 행정과 재정적인 혜택을 누리는데 차질이 예상됐던 이 읍면 폐지를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동안 유예하도록 한 겁니다. 또 서울 편입 뒤에 1년간은 이 서울시 규제, 그러니까 서울시 규제를 받기보다 대신 이 경기도의 조례와 규칙이 적용되도록 해서 이 완충 기간을 뒀습니다. 조경태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서 빠진 구리시 등 이 서울 인접 서너 개 도시와 이 부산, 경남 메가시티도 후속 특별 법안에 담길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특별 법안은 이 소관 상임위인 이 국회 행안위 그리고 이제 본회의를 거쳐야 하고 또 행안위 심사 전에는 이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치는 등 좀 절차가 있습니다. 또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이 총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이번 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선 전에 이 처리가 불발된 경우에는 22대 국회에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입니다. 메가시티가 정치 쟁점화한 상황에서요.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 이 세 사람이 어제 만났습니다. 네, 약 4개월 만에 다시 만난 새 단체장은 서울의 인접 도시들을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구상을 의제에 올렸지만 뚜렷한 인식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앞서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밝혔던 유정복 인천시장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고요. 김동연 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이 원포인트 특별 법안을 두고 국토 균형 발전에 어긋난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 각각 듣고 오겠습니다. 워낙 서울, 인천과 경기도가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이 많이 접근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그 정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입장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이제 낡은 행정체제 개편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요. 엄격한 의견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비전과 내용도 없이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께는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도부시잖아요. 근데 예. 아까 이제 저희가 뭐 인유한 위원장하고 김기현 당대표의 그 만남 사실 이제 전해드리면서 이 혁신위 쪽에서 왜 혁신위 의결 사항을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좀 의결해주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얘기를 했다고 했고 이게 혹시라도 지도부가 혁신위에 대해서 정권을 준다고는 했지만 뭔가 견제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시각까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네.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단 지도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면 혁신위가 내놓고 있는 혁신안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혁신안들을 상당히 존중하고 그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최대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속도 조절 또 시기를 어느 정도를 따져 물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그때그때 처리할 수는 없고 그 내용들을 공천관리위원회라든지 총선기획단 등을 거쳐서 하나씩 현실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자는 게 이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 활동이 그러면은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 저는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총선을 앞둔 혁신 경쟁 속에서 의제 선점 효과는 확실히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도부가 과연 받는 거냐 아닌 거냐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적정한 시기에 이런 혁신안들이 대거 받아들이게 된다면 혁신위가 군부를 뗐던 내용에 대한 혁신 경쟁 민주당에 비해서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정 수준에서의 주고받는 행동들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메가시티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 이제 특별법을 냈습니다. 원래 이제 뭐 법을 갖다가 특별법을 냈느냐 아니면은 일반 지금 현재 있는 법에 따라서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법 내는 걸로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시간이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뭔지 솔직히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법안을 냈습니다. 야당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라면 입장을 내겠는데 이건 이상한 문제거든요. 이상한 문제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포 편입을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집권여당의 대표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서울시가 김포를 편입하겠다 한다. 어떻게 국토발전 부분에 대한 결정을 이렇게 하나요? 이거는 유정복 인천시장도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이거는 맞지 않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내용 측면을 보면 이미 경기북부에 대한 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가 논의해서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포시가 북부로 갈지 남부로 갈지는 아직은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균형발전 차원만 얘기하면 이거는 너무나 전형적인 정치쇼라고 하는 부분이요. 왜 그러냐면 서울의 일극화를 분산시켜서 지방으로 해서 이 국토의 모든 지방에 있는 메가시티 지방을 어떤 그 지방 소멸을 막자는 차원에서의 다극화를 했던 것은 여야 막론하고 여야 정부에서 다 추진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정부에서 뭔가 선거용으로 김포 편입을 던져버리니까 이거 너무나 행정력이 소비되고 시간이 낭비되고 어떤 공론이 불응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을 요하는 게 아니라 처리해야 되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권에서는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출마설에도 점차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한 장관의 부인 모습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오늘은 한 장관이 이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불리는 대구를 또 찾았습니다. 이거 결국 총선용 행보가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로요. 한 장관의 후임 법무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주목받았습니다. 네, 내년 총선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한동훈 장관의 등판 여부죠. 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한 장관의 출마설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한동훈 장관의 후임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라며 이 다양한 후보군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 장관의 거취에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정치 쪽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 건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사검증 대상 범위는 이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기재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 인사에 대한 검증도 진행 중인데 이 총선에서 청주 출마설이 나오는 윤익은 경찰청장 후임자에 대한 세평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 또 업무 중에 하나는 바로 국회에서 이 소관부처의 예산
예산안이 확정되는 12월 초일 겁니다. 내년 총선 출마 강요들도 아마 이 시기를 디데이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때문에 이 한 장관의 등판설이 현실이 되면은 이 한 장관의 사태는 이 12월 예산 전국이 끝나는 그 시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권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 한 장관의 행보는 국민의힘 입당과 이 총선 출마로 이어질 것이란 그런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 여권 내에서는요, 한 장관이 수도권 지역구에서 이 야권 거물 인사와 맞붙거나 또는 이 비례대표로 출마를 해서 전국 선거 지원 등을 이렇게 하는 방안 중 또 어떤 것이 당에 도움이 될지를 두고서 좀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을 했던 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만둔다면 아마 정치권으로 올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면 지역구 출마입니까? 비례입니까? 결국은 그건 당에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요. 당의 간판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비례 주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나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당의 우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체의 지역을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선대본부장의 모습으로 또 갈 수도 있다. 수도권 선대. 벌써부터 한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인데요. 종로, 중구 성동갑, 영등포 이런 곳입니다. 특히 이제 중구 성동갑의 경우에는 문재인 청와대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의 출마설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한 장관의 높은 인지도를 무기로 서울 종로 같은 이 상징성이 큰 지역에 배치를 하거나 민주당의 간판급 후보를 상대로 한 자객 공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총선 출마보다는 내각에서 다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오늘요, 국민의힘의 아주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이죠, 대구를 찾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제 정책 행보다 공식 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한 장관의 정계 진출설과 맞물려서 아주 예사롭지 않게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시기적으로나 여권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한 장관의 대구 방문을 단순히 이 법무부 정책 행보로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해석들이 여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법무부가 밝힌 오늘 한 장관의 대구 방문 이유는 이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을 둘러보고 대구 달성 산업단지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는 공식 일정이란 설명이지만요. 이 정치권에선 한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 다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를 시사한 지역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제 요즘 아주 잇따라서 언론에 나와서 대구를 기반으로 해서 영남권에서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그 정치권 일각에선 이 한 장관의 오늘 대구 방문이 이 전 대표의 이 신당 바람을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요, 한 장관의 대구 방문은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일으키는 그 신당 바람을 상쇄 혹은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 본인은요, 여전히 이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간 한 장관의 답변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민 전혀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를 하고 싶고 뭘 해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제는 말씀드린 대로 한 장관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의 등장, 그러니까 언론에 이제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 이 진 변호사의 사진이 처음 공개가 된 겁니다. 이걸 한 장관의 총선 출마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 측은요,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 15일에 한 장관의 부인이죠, 진은정 변호사가 국무위원들의 배우자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에 나섰고 그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한 장관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그 배우자의 사진이 공개된 거라서 상당한 관심이 쏠렸고요. 또 정치권에서는 진 변호사의 등장을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겨냥한 준비된 행보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 측이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부 민주당 측 인사들이 방송과 SNS를 통해서 한 장관 측에서 언론을 부르거나 사진을 뿌린 거 아니냐 이런 근거 없는 추측을 마구 유포하고 있다면서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언론에서 자발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틀 전에 한 장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내분께서 봉사활동하면서 동시 활동하셨는데 이것도 정치 행보 아니냐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회 가족은 이 적십자 관련한 봉사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습니다. 뭐 통상적인 그런 활동 같은데요. 국무위원 배우자의 통상적인 활동이라는 한 장관의 설명에도 이 진 변호사의 등장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야권에선 한 장관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설과 맞물려서 윤핵관 시대에 이은 검핵관, 검찰 출신 윤핵관의 시대가 열릴 거란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비대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비대위는 상식이면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겠죠. 그런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 갈 거예요. 왜요? 윤핵관의 시대에서 검핵관의 시대로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수도권, 서울, 강남벨트나 혹은 비례대표로 갈 거예요. 부인까지 지금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저것은 그러한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뭐 다수의 생각은 결국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계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설 같은 거는 너무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정계 진출 같은 것도 아직은 좀 이른 관측이다. 이런 의견 여전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앞두고 있는 조정은 시대전환 대표의 말인데요. 이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은 너무 나간 이야기다. 가능성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적다라고 했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역시 한 장관을 포함해서 원희룡 장관 등 이 비대위원장설에 대해서 좀 이른 관측이다. 12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박 전 의원은요, 이 총선 때까지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대로 갈 것 같지는 않다면서 12월중 이 모종의 변화가 생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선 강력한 자산이죠. 네. 민주당 586 운동권과 극적 대비를 이루는 상징 자산인데요. 예. 저는 비대위원장 가능성은 제가 오늘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보다 적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2월 10일 날 정기국회가 끝나는데 정기국회 전에 뭐 어떻게 하기는 어려워요. 뭐 당대표, 뭐 거론되는 법무부 장관, 무슨 국토부 장관 다 정기국회 내에 있는 사람이고 정기국회 중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고 근데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대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원희룡 이런 건 조금 이른 관측이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면은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12월 달 가서 모종의 변화가 생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문제,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김기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조만간 이제 끝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대타로 해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올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 장관이 어떤 형식으로든 정계에 진출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계기는 내년 총선이 될 것이다. 결국 이게 다 하나의 스토리로 지금 엮여져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야권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임명될 당시부터 정치에 입문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그러니까 뭐라면 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이 패턴들을 보면 정치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한동훈 장관 보면 정치하겠구나라고 다 생각하실 거예요. 굳이 뭐 논리적인 거를 아니더라도. 그리고 예를 들면 최근에 뭐 한동훈 장관께서 뭐 대구를 간다거나 어떤 일정들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범죄 피해자를 만난다거나 하는 것들도 이 행정이든 이 정치든 간에 일정이라는 건요, 발길 단대로 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다 일정에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다 정치 행보의 하나였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우자가 또 언론에 드러나는 것들. 당연히 사진을 제공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욕먹죠. 법무부에서 사진 제공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과연 정보는 주지 않았을까라는 오해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보도 형식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하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법무부 장관에 머무르지 않고요. 정치 현장에 나와서 본인의 주장을 정말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권에 어쨌든 지도부에 계시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주 단답형으로. 자, 한동훈 장관 결국 정계로 나올 걸로 생각하십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하기 좀 곤란합니다만은 언론에서 하루 종일 한동훈 장관을 다룹니다. 그럼 총선에서 이렇게 뉴스 주목도가 높은 인사라면 아무래도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전제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한동훈 장관은 지금 여권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타개해 줄 수 있고 뭔가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약효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전제가 깔리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라든지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거든요. 자, 김철구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 모든 난국을 해결할 구원투수, 구세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뉴스 주목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라고 하는 인물이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뉴스를 다 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포스트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포스트가 한동훈 장관이 되게 된다면 뉴스 주목도를 쭉 가져가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누군가를 빼고 그 자리에 누가 오는 것을 상정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뺄셈의 정치인 거고요. 여러 사람들이 각기 다양한 장점들을 모아놓은 덧셈의 정치로 주목도를 끌어가게 된다면 저는 그게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될 총선 전략의 가장 큰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대장동 등에 대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요. 지난 화요일에도 재판이 있었죠. 하지만 당시에 이 증인으로 채택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이 지금 연기돼서 열리는 겁니다. 네, 참고로 이재명 대표가 그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대장동 재판은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화요일 재판에서 이 증인 신문이 예정이 됐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이제 오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이 최고위 회의를 주재한 후에 법원에 도착을 했고요. 이 앞선 재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이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이 지지자들에게는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오늘 오전 재판은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측 이 증인 신문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 측은요. 재판부에 이 검찰이 유도 신문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오늘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대장동 사업 때 대표님이 부국증권 배제했다는 남욱식 증언이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대표님, 검찰이 재판정을 수사장소로 활용한다는 게 가능하시나요? 들으신 대로 이 대표 오늘 재판 출석해서 출석할 때 기자들로부터 이 남욱 변호사의 증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남 변호사의 법정 증언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언급됐다. 바로 이겁니다. 네, 박영수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지난 2014년 이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이 컨소시엄 참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이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요.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이 김만배 씨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박 전 특검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의견을 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어떤 회사는 참여시키고 어떤 회사는 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는데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당시 대장동 일당은 앞서 추진 중이던 이 미래신도시 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니까 이 대장동 사업에도 참여하게 해주겠다면서 부국증권의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영수 전 특검의 도움으로 1금융권인 우리은행의 합류가 확실해지니까 김만배 씨 등이 이 부국증권은 빼자는 의견을 제기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욱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요. 당시 김만배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요. 그리고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도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부국증권을 빼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김만배 씨가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죠.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 기록이 많지 않아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담당 재판부가 한 달이면 기록을 검토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 이 대표 측 변호사한테 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죠. 그런데 어제는요. 이 대표의 요구를 받고 직접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동 피고인 김모 씨 측에서도
기록은 하루면 다 보겠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이 위증교사 재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이던 시절 이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이제 받고도 이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재판의 핵심 증인이었던 김모 씨에게 이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고 김 씨 역시 이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가 돼서 이제 지금 그게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해당 재판은 저희도 이제 전해드린 대로 이 대장동 등의 재판과 분리해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이 됐었죠. 이게 이제 그 대장동 사건 등과 비교를 할 때 쟁점이 비교적 간단하고 또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하는 그런 뭐 통화 녹취록 등의 어떤 뭐 증거도 확실하다. 그래서 이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는 분리 재판을 하면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에 이 관련 기록은 한 달 정도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을 했고요. 어제는 이 대표의 위증 요구로 실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동 피고인 김 씨 측 변호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하루면 기록을 다 볼 수 있겠다며 이재명 대표 측을 향해 시간이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얼른 기록을 검토해서 의견을 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협조 아래 저희가 기록 복사를 마쳤고요. 오늘 하루 날 잡고 보면은 다 볼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위증 교사 재판은요. 이재명만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김 씨 변호인 배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재판을 끌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라앉지를 않으면서요. 지금 당내 리더십까지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이 비명계 모임이 공식 출범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친명계가 반박을 하면서 또다시 분열 기류가 좀 뚜렷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비명계로 꼽히는 이원욱, 김종민, 윤영찬, 조응천 의원 등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요. 원칙과 상식이라는 정치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정당은 그만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를 직격했고요. 또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폐해도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탈당 논의에는 선을 그었고요. 한 달 안에 당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때는 결단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사실 민주당 비명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원이면 이제 의원을 꼽으라면 이상민 의원일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이상민 의원은 또 이 모임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는데 이 의원이 어제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어보면 결국 뉘앙스는 이들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주 강경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했냐면 어제 그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상민 의원은요. 자신은 민주당의 이 혁신을 요구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면서 이 비명계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애둘러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이른바 이재명 당, 그러니까 개딸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굉장히 무력감을 느낀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아직 탈당을 결심하지는 않았지만 12월 초까지는 결정을 할 것이라며 역시 이 탈당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이제 비명계의 어떤 반발, 그다음에 반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거 결국 공천 문제 아니냐 하지만 공천은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뭔가 이제 진정시키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결국 비명계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임까지 결성하고 나서니까 내부적으로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요, 매당로 아니냐 이런 원색적인 비판까지 나왔다고 하죠. 네, 친명계 원외 모임으로 알려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어제 입장을 내고 이 비명계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총선을 불과 반년 앞두고 당을 흔드는 해당 행위다. 당을 팔아먹은 매당노다. 이런 거친 비난까지 나오면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모두 침묵을 했는데요. 어제 공식 출범한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기자회견 모습 보시고 오늘 이재명 대표 모습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강성 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도덕성은 역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친명 팬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계속 하시는데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친문 팬덤이 또 있지 않았어요? 제가 그 친문 팬덤 또 친명 팬덤
로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그 매운맛이 다릅니다. 제가 몇 번 공개도 하고 해드렸죠. 수많은 욕설. 너 같은 것이 왜 민주당에 있냐. 이 국진당이나 가라. 뭐. 그 총선 공천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총선 승리하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천 무지하게 쉽게 받습니다. 그걸 굳이 안 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그런 겁니다. 대표님 어제 비명계에서 대표님 사당화 벗어나야 된다면서 한 달 시한 제시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일부는 탈당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직접 만나서 소통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어제 출범한 비명계 모임 일단 4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세를 늘릴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에 참여한 김종민 의원은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당내에서 적어도 40-50명의 의원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 우리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다른 비명계 의원들이 해당 모임에 속속 합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그런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비명계 모임과 의견을 함께하는 그런 의원들은 없는 것 같다면서 확장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종민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총선 선거 운동 체제로 돌입하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4명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그 점에서 뜻을 같이 하는 한 40-50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의원들, 이런 에너지들이 모여서 우리 당을 바꿔내는데 일단 우리가 전력할 거다. 제가 만나는 의원님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없었습니다. 40-50명이나 된다라는 말씀이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를 결단해야 한다. 이런 압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 그리고 다수의 친명계는 이제 선을 긋고 있지만요. 저희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이 범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이 다시 이 대표의 결단을 또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이 험지 출마를 하는 것 자체가 총선 승리의 최대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성남이나 대구, 고향인 안동을 이제 포함해서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 한다라고 압박을 한 건데요. 또 김 의원은 이 당내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이제 주장에 대해서 비명계가 나간 자리를 소위 친명 친이대가 포진하게 되면은 총선에서 폭망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론에 대해 아무런 전략이나 구도도 없이 누가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며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지역구 행보를 늘리고 있다며 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총선을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결성돼서 결국 공식화가 됐죠. 이른바 이제 비명계 모임이 지금 집단화된 그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민주당 내에서 과연 계파 갈등을 다시 고조를 시키고 이게 어느 선까지 결국 진전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는 과연 이 모임에 다른 의원들이 더 가세를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아까 김보은 기자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당사자들은 40명, 50명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명계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지금 이런 겁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비명계의 모임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구성원 4명을 보면은 이재명 지도부에 비판을 했던 분이 다 모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떤 계파가 아니고 구심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구심점이 다 다르고요. 단지 의견이 같은 정치 결사체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뭔가 다른 의견을 내야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모인 것 같아요. 근데 민주주의의 근간이 뭡니까?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들이 정당 정치의 근본이고요.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는 늘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리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4분이 주장하는 것들은 근간적으로 민주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국민의힘은 지금
강서구 참패 이후에 혁신을 정말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민들의 이목을 다 집중시키고 있는데 민주당이 뭐합니까?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꼭 찍어서 이재명 대표만 험지를 출마하는 소리가 아니라 당 지도부 대표로서 뭔가 혁신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달라라는 요구라고 저는 들리고요. 그다음에 뭐 도덕성이라든지 비전 제시라든지 당내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든지 이건 누구나 다 여야를 막론하고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 그 비명계의 정치 결사체를 너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좋겠고 하나 덧붙이면 40~50명 그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 근거가 만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 한 분씩 이분들이 할 때. 저는 지난번에 이제 체포동의안 할 때 그때 이제 가결파했던 분들이 한 40여 명 정도 되니까 아마 그 정도를 퉁쳐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초경 의원께는 그 부분 여쭤볼게요.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이 부분을 관리하고 나가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대표는 아까도 보셨듯이 기자들이 질문하면 거의 뭐 답변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 동문서답한다는 그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의 의중은 뭐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겉으로 이 사람들을 내치면서 당내 분열을 획책할 수도 없는 노릇이겠죠. 민주당은 따로 혁신위가 출범돼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생적인 모임의 의원 결사체가 사실상 혁신의 역할처럼 다양한 목소리를 낼 텐데요. 가장 이재명 대표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이재명 대표 따뜻한 양진 인천 계양에 있지 말고 험지 출마라는 얘기인 것이죠. 안동까지 가라는 건 너무 멀리 나간 일입니다만은 종로가 될 수도 있고 수도권 격전지에서 승부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주장 이재명 대표가 계속 거부하기 어려울 거라 보고 두 번째는 강성 팬덤과의 결별 과연 이재명 대표가 받을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징역 5년 구형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요, 또다시 중대한 사법 처리의 기로에 섰습니다. 검찰이 오늘 부당합병,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그리고 벌금 5억을 구형한 겁니다. 네, 앞서 이재용 회장은 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이 부정 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해서 2020년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이 공판에서 검찰은요.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의 중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이재용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범행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점, 그리고 이 범행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36주기 추도식이 있었는데 이재용 회장은 오늘 재판을 일정으로 불참을 했고 대신 이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대답 없이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도 잠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결심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우주술에서 어떤 말씀하실 건가요? 이재용 회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바로 이겁니다.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한 주와 이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이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재용 회장은 이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는데요.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이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불법 로비, 시세 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고요. 이재용 회장은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또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의 불리한 합병이라는 논란을 피하고자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 5천억 원 분식 회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쟁점은 이재용 회장이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고 또 보고를 받았느냐, 바로 그걸 겁니다.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첨예하게 엇갈렸는데요. 일단 검찰은 이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에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이 문건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 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서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장이 지시하에 이뤄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반면에 삼성 측은 이 회장이 합병을 직접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합병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라고 반박을 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재판 3년을 지금 끌어왔습니다. 그 내내 이재용 회장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켜왔는데 이제 오늘 오후에는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뭘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재용 회장은 3년 전 국정농단 재판의 최후 진술에서 승어부, 즉 아버지를 뛰어넘는다는 뜻의 메시지를 내놔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부친인 이건희 회장을 언급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울먹이면서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최후 진술에서 이 회장이 이 준법 경영과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 회장은 3년 전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이 대국민 사과 발표를 통해 사세 승계 포기를 전격 선언하고 이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모습 다시 보고 오시죠.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이재용 회장 재판의 경우에는 이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고요. 증거 목록만 책 4권에 이를 정도로 증거가 방대하고 쟁점이 많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심리가 진행됐기 때문에 내년 초인 한 1, 2월쯤에는 1심 선고가 내려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죽지 않았어요입니다. 이 한때 사망설에 휩싸였던 중화권의 액션 스타죠. 이연걸이 모습을 드러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1990년대를 풍미한 중화권 액션 스타 이연걸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서 이 사망설을 잠재웠습니다. 이연걸은 1982년 소림사로 데뷔를 해서 이소룡과 성룡을 잇는 중국의 액션 배우로 활약을 해왔습니다. 또 황비용 시리즈와 동방불패, 영웅 등에 출연해 스타덤에 올랐으며 할리우드에도 진출을 해서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중화권 액션 스타로 자리매김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2013년에 이 갑상선 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이 전해지고 또 이 수척해진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공개가 되면서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연걸이 최근 몇 년 동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이달 초에는 심지어 사고로 사망했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까지 퍼지며 온갖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연걸은 어제 대만에서 열린 자서전 출간 행사에 참석해서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사망설을 일축한 건데요. 이연걸은 본토에서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10년이 지났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러 번 죽었다고도 했다고 유쾌하게 말을 하면서 관객들은 웃음을 자아냈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이연걸 최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전했다고 하죠. 네, 이연걸은 어제 행사에서 자신의 근황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불교 공부를 해왔고 삶과 죽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의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중화권 스타입니다. 유덕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덕화의 근황도 또 공개가 돼서 팬들의 또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홍콩 배우 유덕화가 지난 14일 SNS를 통해서 중국 콘서트 개최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번 콘서트는 10여 년 만에 중국에서 여는 콘서트라서 정말 이 팬들의 열렬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덕화는 이번 콘서트 공지와 함께 2019년 이 말레이시아 콘서트 사진도 함께 공개를 하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진 속 유덕화는요, 청재킷과 청바지를 위아래로 매치한 일명 청청 패션을 완벽히 소화한 모습과 또 재킷 사이로 좀 탄탄한 복근을 보여줘서 팬들을 설레이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